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움푹 파인 그 해골의 환한 미소를 내려다보았다. 그 주검은 한때는 포옹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음에 분명했지만 지금은 사랑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자신을 저버린 일그러진 사랑마저 정복해버린 긴 잠에 빠져 있었다. 잠옷 아래에서 썩어간 그의 잔해는 그가 누운 침대에 그대로 달라붙어 있었다. 그의 위에 그리고 그의 베개 위에도 끈질기게 견뎌온 세월의 먼지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미국 작가 윌리엄 포크너의 단편소설 에밀리에게 바치는 한 송이 장미의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 여름 특집 앨리스 티타임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마지막 손님인데요. 문장의 소리에서는요. 어떻게 불러드려야 되나요? 동화 작가님이시라고 불러야 되나요? 청소년 소설가라고 불러야 되나요? 뭐라고 소개를 해드릴까요? 동화 작가라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동화 작가 이현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하고 관객분들께 셀프 소개 시간을 좀 드릴게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쓰는 작가 이현이고요. 둘 중에 어떻게 소개를 하면 좋겠냐고 이 질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면 제가 동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넓은 의미에서 어린이들과 같은 자장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장르로서 제가 동화를 좋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화도 쓰고 청소년 소설도 쓰는데 굳이 말하면 동화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는 작가 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프로필이 너무 길어서 안 읽어드릴 건데요. 이유가 간단해요. 책을 정말 왕성하게 쓰고 있으시거든요. 제가 빠른 속도로. 짜장면 불어요, 장수만세, 오늘의 날씨는 로봇의 별, 마음대 로봇, 악당의 무게, 푸른 사자, 완인이, 나는 비단길로 간다 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 30여 권의 책을 내셨다고 해요. 이 왕성한 창작력의 기본이 된 동화 작가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계기 같은 것이 궁금하고요. 그 이후로 이렇게 줄곧 작품을 끊임없이 창작해내시는 원동력 같은 것도 좀 같이 여쭙고 싶어요. 작가가 된 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시듯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었고, 그냥 뭐 집에서 형제들 사이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쟤는 책 좋아하는 아이, 그리고 저는 어디서 누가 물어보면 나는 책 읽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 취미는 이러면 독서 이런 걸 쓰는 아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읽는 게 재밌다 보니까 나도 이제 이런 걸 써볼까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20살이 되고 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을 때 또 의외로 확 덤벼들어서 잘 쓰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뭔가 내 마음에서 주저되는 부분도 있었고, 머뭇대는 부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생활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좀 글을 굉장히 늦게 썼어요. 35살이 넘어가면서. 시작을 그때 하신 거예요? 시작을. 그 전까지는 습작이나 이런 것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냥 뭐 직장 다니고 생활을 하면서 다만 독서량은 아마 보통 사람보다 많은 그런 보통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하다가 35살 때 처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해서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급하기도 했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고, 누적되어 있었던 상태군요. 그래서 뭐 요즘엔 평균 수명도 많이 길어졌다고들 하지만 제 마음으로는 남들보다 한 10년은 뒤처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괜한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지만 뜻대로 글이 안 풀릴 때는 내가 좀 젊었으면 뭔가 더 좋은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인데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좀 신이 나서 달렸던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로 지금 11년 됐는데요. 정말 정신없이 거의 가끔 노는 날 말고는 거의 매일매일 되게 신나게 글 쓰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뭐 인생 이막이라고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네, 보통 시기가 30대쯤 되면 먼저 하던 일에 대한 어떤 완숙이 네. 이루어지고 뭔가 다른 걸 시작하기 되게 두려운 나이이기도 한데 다른 재미를 아주 네. 제대로 찾으신 건가요? 네, 그전에는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도 일이 뭐 특별히 어렵지도 않고 특별히 잘 되지도 않고 그럭저럭 지냈는데 마음 한구석에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글을 쓰고 싶었는데 글을 쓰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내가 뭔가 글을 뛰어들어서 뜨겁게 한번 써보지 않으면 평생 그 생각을 하면서 살 것 같더라고요. 나는 글 쓰고 싶었는데 그래서 진짜 용기, 네, 한 용단 번은 이런 것들을 네, 잘 되든 안 되든 해봐야 될 것 같다 해서 급격하게 좀 방향 전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더 신이 나서 아마 작품이 많이 생산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는데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 종이책보다는 네. 뭐 스마트폰이나 여러 뭐 컴퓨터 게임 뭐 이런 방식으로 네. 기기에 노출되는 환경이잖아요. 사실 네. 실제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른들은 늘 하시고 듣고 네. 어떠세요? 저는 동화 작가님한테 꼭 네.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이들에게 책을 읽는 일, 게임을 하는 것 혹은 뭐 네. 스마트폰을 다루는 것, 뭐 이것과 다르게 책을 읽는 일은 어떤 의미, 아이들에게요? 어떤 긍정적 측면이 있나요? 인생에서 책이 뭐냐, 문학이 뭐냐, 막 이렇게 거창하게 물으면 어렵죠. 네, 맞아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 어른들이 우리가 하나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잠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흔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요즘 아이들이 책을 너무 많이 읽는다. 안 얘기를, 읽는다. 네, 많이 하시는데 그건 대단한 오해인 것이 전 국민 중에서 작가 다음으로 출판계 다음으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초등학생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초등학생만큼 책을 많이 읽는 집단은 없어요. 양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읽고요. 또 한 번 읽으면 어른들처럼 뭐 의무감으로 읽는, 물론 숙제를 할 때도 있지만 의무감으로 읽는다거나 뭐 대충 읽고 좀 냉소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져들어서 읽어요. 그래서 저는 창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 독자는 가장 매력적인 수용자라고 생각해요. 저보다 더 제 이야기를 믿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기보다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어린이들이 아닐까 싶고 그 형태가 책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영상물일 수도 있겠죠. 있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오히려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서 책보다는 좀 더 손쉬운 쪽으로 많이 이동해 가는 것 같고 아이들은 여전히 책 형태로 된 이야기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고 실제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어서 뭐 책이 어떤 다른 장르보다 더 좋다 이런 거보다 아이들이 우리가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장르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독자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 질문이 엄청나게 잘못된.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도서관을 엄청 네. 자주 갔던 것 같아요. 도서록도 쓰고 네.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물론 이건 이제 독서의 기호의 차이가 조금씩 생기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고 있다는 걸로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런데 전 되게 그게 흥미롭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읽히는 책을 쓰시는데 테마가 역사 소설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가. 어쨌든 뭐 임진왜란, 해방 직후 한국 전쟁과 같은 아이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먼 과거의 역사들, 우리의 어떤 경험들이겠죠. 네. 이런 것들을 소설화하고 이야기화해서 아이들에게 읽히고자 하시는 측면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테마들을
좀 다루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사실 지금 아이들한테 전쟁 얘기해도 전혀 자기의 삶과 네. 무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고 좋아해서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보다가 아 이런 얘기를 아이들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게 되는 측면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아이들은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는 이거는 역사물이다, 이건 SF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사실 어린이 독자들은 그런 규정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른의 시선에서 분류가 되어 있는 네, 거군요.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뭐 이를테면 뭐 안타깝게도 이제 제 건 아니지만 몽실 언니 같은 작품을 네. 모두가 다 아시니까 몽실 언니를 우리는 한국 전쟁이나 한국 현대사 비극을 다룬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린이 독자들은 몽실 언니를 읽으면 몽실이가 너무 불쌍하다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역사로 인식한다기보다 그러한 감정이입, 배경 속에서 예. 살아가는 누군가의 이야기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보다 이야기의 본질을 더 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아이들에게 역사를 전해준다기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로워하는 아이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배경 속에 있는 뭐 누군가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뭐 SF 네. 물도 하시고 뭐 네. 초원의 세렝게티 네. 초원 이야기도 하시고 네. 이야기 폭이 굉장히 넓은데요. 이쯤에서 작가님의 동화 네. 한 대목 듣고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 합니다. 네. 어떤 우리가 지금 어른의 시선으로 구분한 이야기로 치면 어떤 장르의 네. 어떤 이야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읽어주세요. 아, 네. 제가 야구를 좋아해요. 프로야구를 굉장히 저도 되게 좋아요. 아, 어느 팀? 저는 원래 그 옛날 쌍방울 이었는데 지금 없어졌죠. 예. 아, 그렇구나. 지금 계속 그 팀 좋아해요. 아, 네. 그러시구나.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좋아해서 언젠가 야구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 또 소설이나 동화의 측면에서는 제가 응원하는 팀이 또 좀 말이 되는 것이 이야기성이 좀 있는 팀을 제가 좋아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롯데자이언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부산이 고향이시다, 그죠? 롯데자이언츠 부산이 나오니까. 네, 맞아요. 저 지금 부산 살고 있는데 그쪽 그러시구나. 문화는 택시를 타 보면 뭐 네. 야구 이야기로 택시 기사님들이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아저씨들이 그 구단 버스, 선수단 버스 밀어서 넘어뜨리는 것도 본 적 있어요. 진짜요? 거의 뭐 폭력 시위 정도에 가까운.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좀 왕왕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쓰고 싶다고 동화를 쓰는 초기부터 약간 생각을 가끔 했었어요. 언젠가 야구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다가 이제 재작년 그 전에 준비를 좀 해서 작년에 네. 플레이볼이 라고 초등학교 야구부 아이들 이야기를 동화로 썼습니다. 네. 이게 부산이 배경이고 주인공 아이는 당연히 롯데 자이언츠의 엄청난 팬인 엄마의 밑에서 자란 자신도 롯데 자이언츠 팬이고 롯데 자이언츠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그 구천초등학교 야구부 주장 한동구의 이야기인데요. 네, 그래서 이것에 지금 뭐 여름이고 한창 또 프로야구 시즌이죠. 프로야구 네. 시즌이고 해서 플레이볼의 한 대목을 읽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야구를 한다는 게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다. 롯데 자이언츠는 야구를 잘할 때보다 못할 때가 더 많았다. 최동원 선수도 야구를 잘 못해서 힘든 날들이 있었다. 야구는 그런 거다. 내내 잘하고 이기는 게 아니다. 잘 못하고 지고 비참하고 괴롭고 그럼에도 다시 운동장에 서야 하는 거다. 나는 이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 눈에는 훤히 보인다. 투수는 힘껏 공을 던지고 타자는 온몸으로 공을 친다. 야수는 몸을 날려 공을 잡고 주자는 전력을 다해 달린다.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진다. 그렇게 야구를 한다. 야구장에는 두 개의 자리가 있다. 관중석과 운동장. 나는 운동장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운동장에서 뛸 수 없다는 생각만으로 눈물이 나려고 했다. 그건 지는 것보다 타순이 밀리는 것보다 보크로 점수를 내주는 것보다 훨씬 견디기 힘든 일이다. 나는 운동장에 서고 싶다. 네, 감사합니다. 그 최동원 선수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 옛날 그 야구 플레이볼 관련된 그 작품에서 이 문장도 되게 눈이 가요. 야구를 하는 건 내내 지는 일이다. 잘 질 줄 알아야 한다. 이 문장은 사실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문장이기도 한데요. 저 역시도 네. 이 문장에 대한 어떤 의미,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하는지에 대해서 네. 한번 좀 네. 설명을 좀 작가님의 입장에서 부탁드릴게요. 이제 그 플레이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플레이볼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지금 제가 읽은 대목이 이제 그런 생각을 이 아이가 했던 건데, 동구는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야구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자기는 야구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제 6학년이면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현실을 좀 맞닥뜨리면서 야구를 너무 좋아해도 야구를 너무 열심히 해도 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동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정도 나이를 먹고 돌이켜보면 제 인생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바라는 대로 안 된 게 더 많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대부분 안타깝게도 열심히 한다고 이룰 수 있다거나 선의를 가졌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거나 그렇게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사실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고 웃고 살고 때로는 울지만 또 일어서기도 한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진솔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동화를 쓰면서 많이 하고 플레이볼은 이제 또 야구 이야기다 보니까 승부의 순간에 매번 쓰게 되니까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 또 그 야구를 통해서 그런 걸 같이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이 이야기를 썼어요. 네. 아마 아이들이 읽어보면 네. 엄마랑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모님이랑 뭐 어떤 좋은 소재이자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 사실 내내 궁금해요. 이게 동화라는 게 아이들이 읽는 건데 어른이 쓰잖아요, 대부분. 네. 저는 그거 늘 궁금했거든요. 아이들이 쓴 동화는 없나? 실제로. 네. 왜 어떻게 어른들은 아이의 세계를 그렇게 잘 글로 풀어낼까? 네. 그건 과연 진짜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저도 네. 제가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하거든요. 네. 그런 눈높이 맞추는 네. 것, 아이의 시선, 아이들의 시선, 혹은 네. 아이들의 세계, 네. 노력을 네. 하신다면 네.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요. 그런가요? 어린이 독자를 만날 때 틀렸어 할까봐 조마조마할 때도 있고, 그렇죠. 이제 뭐 제 안에 어린 그 나이들도 지나왔고 그렇긴 하지만 또 지금 멀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뭐 기본적으로는 저는 사람의 마음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2살짜리 아이나 할머니나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냥 어떤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 이런 건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플레이볼의 동구처럼 내가 너무너무 잘하는 일이고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일인데 나한텐 타고난 지능이 없어, 나한텐 타고난 행운이 없어라고 받아들이게 됐을 때 느끼는 감정은 아이나 어른이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어른은 어른의 방식이 있고 아이는 아이의 방식이 있고 또는 아이들은 이제 그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아마 그래서 어렸을 때의 일이 트라우마의 형태로 많이 남기도 할 것 같은데요. 저도 제 어렸을 때를 돌이켜보면 그래요. 그 일이 나에게 심리적으로 어떤 기쁨이나 슬픔이나 좌절을 줬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상만 남고. 그래서 동화를 어른이 쓴다는 건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스스로 포착하지 못했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지점을 그걸 지나온 사람으로서 조금 더 형상화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인 마음은 어린이의 마음이라고 많이 다를 것 같진 않고 그 마음을 원형에 가깝게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완벽하진 않겠지만 동화를 쓰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어린이들의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은 그런 마음이 좀 있는 사람들이 동화를 쓰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전 영영 못 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질문 드리고, 제가 드리는 질문 여기서 하고 관객분들한테 마이크를 좀 돌려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들의 마음, 어른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 계속 줄곧 하시고 있으신데, 그 아이들의 마음 중에서 어른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어른이 놓치고 있는 마음을 아이들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놓치고 있는 마음.
어른들이 놓치고 있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예, 그 아이들은 갖고 있지만 어른들이 놓치고 있는 마음. 그거 네.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그 어린이 전체를 놓고 뭐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제가 그런 깊이 있는 이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경험으로는 공감 아닌가 싶어요. 어른이 훨씬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공감, 다른 상황에 대한 공감, 이것이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떤 타인의 불행을 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되는, 성숙하게 이해하게 되는 측면도 있지만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좀 멀리할 때도 있잖아요. 예, 어쩔 수 없어. 우산이 없는 사람은 비를 맞을 수도 있어. 미리 우산을 안 가지고 왔으면 비를 맞을 수도 있어. 비를 맞는다고 해서 사람이 되게 당장 어떻게 되진 않아. 이런 마음이 좀 있다면 어린이들은 그 이전에 비를 맞으면 춥겠구나, 혼자 우산을 쓰지 않으면 외롭겠구나 하는 생각을, 감정을 여전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이제 많이 잃어가게 되지 않나, 무뎌지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아마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야기를 어른보다 더 재밌게 예, 몰입해서 볼 수 있는 힘일 수도 있지 않나 싶고, 그 마음을 어린이가 자라면서도 예, 더 많이 좋은 형태로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도 어른이 있잖아요. 어른이. 네. 어른이의 상태로 계속 네. 살고 싶은 거는 뭐 저 역시 그런 희망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른이 상태로 좀 머물고 싶은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역시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이렇게 이현 작가님의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굳이 작가님의 책이 아니더라도 질문은 네. 상관이 없죠. 네, 그럼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가까이서 훌륭하신 작가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네, 저도 동화에 관심도 많고 제 주위에 이제 글을 쓰고자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친구들도 있고, 네, 뭐 선배 후배들이 있는데, 아까 이현 선생님께서 35. 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촉박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카톡 프로필을 보면 오랜 시간 동안 그 프로필 문장이 이거예요. 첫 줄을 기다린다. 네, 네, 많이 공감하시죠. 작가들은. 네. 네, 이제 소설 쓰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소설을 쓰고자 하는 그 친구가 이제 문장을 기다린다는 게 사실은 그런 마음보다 그냥 무작정 써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기다리고만 있는 것 같아서 몇 년째.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요. 네. 이제 작가님께서 35쯤에 임박했을 때 네. 내가 늦었구나. 네. 빨리빨리 해서 좀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떠한 네. 자세로 이제 쓰게 되셨는지,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습작을 하셨고 이제 그 결과물들이 나왔잖아요. 지금의 자세는 또 어떤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친구분에게 토스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네네네. 그건 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글을 써보지도 않으면서 언젠간 쓸 거야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그렇게 지내고 싶지는 않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때 제가 저는 주변에 아무한테도 말 안 했었어요.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가족과 친구하고 아무한테도 하지 않아서 처음에 상 받았을 때 서운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있냐고 했는데, 그만큼 좀 부끄럽고 자신 없고 또 달리 말하면 좀 모질게 마음을 먹기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3년이었었어요. 3년만. 자기만의 마지노선 경계치를 저한테 만드는 정해놓은 거였어요. 3년 동안 내가 생각하기에 더 이상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내가 가진 조건 안에서는 써보고, 안 되면 나는 즐거운 독자로 남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요.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첫 문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이 사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쓸 수 있는 건 뭐 흔히 하는 말이지만 사실인 것 같은데 그만큼의 절박함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 시작하고 끝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친구분께서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오늘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 친구분이 본인이 아니신가 하는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친구를 빌어서 그런 네. 저 이렇게 제 프로필이 아니라 불순한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세 네. 이제 어떻게 지금 작품 계속 시작을 쓰시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좀 뭐 도서관에 다 매일 놓치고 있었네, 간다든지 질문. 네. 지금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촉박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굉장히 이제 한 10년 정도 정신없이 썼고, 그래서 저 막 집에 공장 있냐 막 이런 얘기도 들었고. 공장 수준은 맞으세요. 그렇게 네. 많이 쓸 수가 없거든요. 네, 저 어떤 분은 창작 집단인 줄 알았다 막 이런 분들. 의자랑 몸이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거의 그죠? 네, 양도 좀 많고 얘기도 좀 이런저런 다양하시고, 다양한 얘기가 좀 예. 있어서, 근데 정말 의자에 몸이 붙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한 10년 살았던 것 같고, 올해 제가 처음으로 올해는 창작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다른 뭐 강연이나 바깥 일을 주로 많이 하면서 있고, 뭐 자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과 그렇게 다르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깝게도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일이 아니어서 매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되게 겁이 나고, 내 마무리가 맞는 걸지 자신이 없지만, 이걸 꼭 하고 싶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시작하고 용기를 내서 마무리를 하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하고 싶고, 그래서 매번 비슷한 마음으로 계속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 질문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작가님을 원래 알고 있지는 못했고, 네. 아이가 학교 도서관에서 로봇의 별을 빌려와서 네, 네, 보는데 네.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늘 그 작가님을 뵙게 돼서 좋고요. 그 로봇의 별이라는, 저는 솔직히 못 읽어봤는데 아이가 너무 재밌게 봐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네. 처음에 네. 구상하시게 구상을 되셨는지, 하셨는지.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로봇의 별이 지금부터 한 100년 뒤 미래의 인공지능 로봇들 이야기예요. 인공지능 로봇들 이야기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좋아했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좀 비일상적인 이야기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또 요즘처럼 요즘 아이들 생활을 담은 그런 동화가 많지도 않았었지만, 주로 재밌게 봤던 것 중에 뭐 소공녀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네. 친엄마 한 번씩 기다려 보셨죠? 안 기다려 보셨어요? 그러게 꼭 계보가 전 나오고 지금도 맞아요. 가끔 기다립니다. 네, 그래서 소공녀 같은 이야기라든지 삼총사 같은 모험 이야기라든지 뭐 해저 이말리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들에게 제가 동화 작가로서 쓸 때도 아이들이 학교와 집을 오가는 삶에서는 만날 수 없는 좀 낯설고 신비한 얘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지금 인간의 상상력이 도달해 있는 가장 먼 곳 해서 우주와 인공지능 로봇으로 아이들하고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뭐 찾아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로봇 가지고 재미있는 기사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실현이 되어가고 있는 네, 중이기도 중국에서는 그 챗봇 인공지능 로봇이 그 공산당을 비판해가지고 삭제됐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이야기를 쓸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가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원래 과학에 되게 문외한인데 애써서 SF를 써봤습니다. 네. 뭐 이건 정말 사담인데요. 어른의 세계는 그런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이 되면 그런 이런 미래지향적인 뭐 네. 재밌는 세계에 관심을 갖고 있으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사라질 직업, 막 이런 직업을 우리 아이에게 시키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무튼 그런 저런 동화라는 장르가 저는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의 마음을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도 계속 지켜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들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사랑 이런 전형적인 멘트로
키워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어떠셨어요? 관객분들하고 이렇게 또 청취자분들하고 네.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 네. 소감으로 네. 마지막 인사말을 좀 네. 대신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엄숙하셔가지고 저는 주로 어린이 독자들을 많이 만나는 행사가 이제 주로 어린이 독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만나는데 질문도 초등학생들은 좀 다르거든요. 뭐 작가님은 한 달에 얼마 버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궁금하다. 네 정말. 네, 물어보기도 하고 엄마가 그러는데 작가 되면 굶어 죽는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는 막 이런 거. 체면을 되게 중시 여기니까 어른이 되면 그런 것 때문에 묻지 못하는. 네, 그렇게 묻기도 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막 되게 진지하게 악당의 무게가 특히 그랬는데 이게 이제 결말이 약간 해피엔딩이 아니어서 진지하게 화내기도 해요. 이러려면 내가 이걸 왜 읽었냐고. 이러기도 아이들은 하고 네, 아주 어쨌든 진지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우습기도 하고 막 네, 의미 네, 부여를 네, 네. 하지만 자기로서 하는 질문, 진지한 질문을 하는 아주 뭐랄까 팔딱팔딱 숨쉬는 정말 어린이들을 살아있는 질문들을 네, 하네요. 네, 만나다가 오늘 너무 엄숙하고 진지한 분들을 만나서 어떡하지? 약간 땀을 흘리긴 했지만 네, 우리가 서로 좀 낯선 시간인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현 작가님의 좋은 동화 작품 많이 기대하도록 할게요. 더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는 하지만 또 다른 자리에서 이현 작가님 작품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곧바로 초대 손님을 모시고 2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피노키오 뮤지엄의 앨리스의 티타임 초대한 분은요, 좋아서 하는 밴드의 조준호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준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아서 하는 밴드를 다 알고 계신가요? 네, 와, 다 우리 문학 방송인데 이렇게 다 아시는구나. 뭐 좀 소개를 어떻게 더 하실까요? 아니면 네, 할 만한 게 있나요? 뮤지션입니다. 퍼커션이랑 우쿨렐레라는 악기를 다루고 있고요. 노래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좋아서 하는 밴드에서 그 앨범을 1집, 2집, 그리고 가장 최근에 0집. 0집은 뭔가요? 호기심을 계속 발동시켜 보는 거예요. 0집 왜 0집이지? 1집, 2집, 3집이 아니고? 순서상으로는 3집이 나오는 게 맞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규 1집을 발매하기 이전에 조금씩 발표했던 노래가 17곡이나 됐었어요. 그러니까 1집 이전의 노래들이 17곡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노래들을 좀 다시 편곡을 하고 녹음을 해서 네. 정리하고 싶은 시간이 있어서 네. 이번에 0집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0집 좋네요. 일단 이거 흘러가버린 이제 다시 약간 누군가의 기억에서 잊혀질 수 있는데 딱 모아서 0집으로 해가지고 다시 살리는 이런 좋은 그 앨범 저희가 또 찾아서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호기심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준호 씨께 물어봤어요. 호기심 하면 떠오르는 단어, 무언가 마음속에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하고 물었더니 준호 씨께서 아이라고 대답을 해 주셨잖아요. 네네. 아이가 바로 떠오르던가요? 호기심 하니까? 가장 호기심이 많고 질문을 많이 했던 아까 인트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이의 질문이 떠올랐어요. 끊임없이 왜를 던지는. 네. 그 겉으로 볼 때 어떠세요? 굉장히 약간 도시남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뭔가 시크하고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이에게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네, 아직 아이는 없잖아요. 네, 아직 아이는 없고요. 예쁜 아이는 좋아하고 미운 아이는 싫어하죠. 예, 진짜? 그거 되게 무섭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다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네. 아이도 결국은 사람이죠. 네. 미운 아이는 어떤 아이가 그렇게 밉던가요? 사람이 미운 데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좀 안 맞는 아이는 좀 밉죠.
힘들게 하니까요. 아. 같이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같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그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와, 이런 말은 사실 처음 들어. 애들은 다 예쁘죠. 이게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네, 맞네요. 그게 네, 정말 네, 진심이네요. 우리도 뭐 모든 아이가 다 예쁘진 않듯이, 무언가 이 호기심, 작품을 만들거나 하실 때 호기심이 발동되어서 작품을 만드세요? 아니면 철저히 구상과 계획 하에? 네, 그런데 방금 전에 제 대답이 좀 양양 씨를 당황하게 했나요? 왜 말을 더듬으시죠? 네, 처음 들어서 인생에 애들을 두고 미운 아이는 밉죠라는 말을 인생에 처음 들어서 그럴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모든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구나라는 걸 오늘 깨달았어요. 그렇군요. 네. 맞는 말이고 여러분들도 모든 아이라고 다 예뻐하실 필요 없이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래서 이 이야기 끝낼래 그랬는데 계속 하게 되네요. 네. 미운 아이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좀 더 나누면 예뻐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아까 그 하셨던 질문이 그 창작과 관련된 질문이었나요? 네. 그 뭐였죠? 호기심? 호기심이 무언가 창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편인가요? 아니면 호기심과는 별개로 뭐 어떤 구상과 계획하에 곡 작업을 하시는 스타일인가요? 그 호기심이나 질문으로 곡을 쓴 곡들이 몇 곡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주제를 듣고 네. 생각을 해봤었는데 감정의 이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뭔가 기분이 좋아 보였을 때 사람들은 나한테 넌 지금 기쁜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불같이 화를 내고 있을 때 너는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생각해보면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 상대방이 똑같이 느낄 수 없을 텐데 나는 누군가가 이름 붙여놓은 그 이름으로 나의 감정들을 부르고 있었구나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노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좀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나와 상대방을 구분하는 것들 그리고 정말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경험들이나 감정 같은 것들을 어떻게 그걸 또 표현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노래를 만드는데 상당 원동력이 됐었죠. 굉장히 깊은 질문이네요. 오늘 만약에 호기심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려드릴 노래를 딱 준비를 해오셨잖아요. 무슨 노래예요? 그것은 호기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감정의 이름은 너무 가사가 어려워서요. 그냥 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노래 가져왔어요. 왜 저희 무시하는 거예요? 네네. 지금 그리고 좀 약간 사죄의 의미도 있고요. 아까 지금 시간이 되게 쫓기고 있었는데 뭐랄까요. 사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음악가의 자존심 때문에 리허설 시간을 조금 잡아먹은 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죄송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좀 가벼운 노래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를 너무 무시하시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저도 그 음악가의 그 소리에 대한 이 자존심을 지켜주지 못해서 저희 측에서도 일단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리고 가볍게 한번 들어보죠. 진짜 가벼워가지고 우리 막 비웃는다 그러면 네, 그러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바다 깊은 곳 무엇이 사는지 상상해 본 적 있나요? 백과사전은 나날이 두꺼워지는데 대답하기 힘든 질문은 여전히 넘쳐나죠. 네, 우리 꼬마가 춤을 추네요. 저희 어때 수준에 맞는 것 같은 수준에 지금 아니 이 목소리로 남자가 이 목소리로 아니 왜 이렇게 예뻐요? 이러면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완전히 모든 여자들이 다 넘어갈 것 같은 호기심과 질문이네요. 이거는 완전 넘어가는 것과는 별개로 좀 너무 기분 좋고 설레겠네요.
예, 그래요? 그 어떤 궁금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뻐 보인다는 것도 결국은 저한테서 안에서 일어나는 무언가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건데 네네. 대체 어떤 이유로 정말 이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네. 그것도 하나의 호기심일 수 있죠. 네. 그런 호기심,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사랑의 시작은 사실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 맞아요. 때문인 거잖아요. 그럼요. 아이였을 때는 어떤 아이셨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어른으로서 조준호 씨는 굉장히 합리적 사고와 이런 무언가가 딱 이성과 논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이 때는 어땠어요? 아이 때는 호기심도 많고 뭐 좀 개구장이었을까 어떻게 됐을까? 네, 너무 옛날 너무 옛날 에이, 일이에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 에피소드가 기억나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제가 벙어리인 줄 알았었대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서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한 게 아니고. 예, 말을 하는 걸 못 봐서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자기 집 아이한테 내가 노래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노래 가르쳐 주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정말 있었다는. 기절하실 뻔하셨겠다. 네네. 그만큼 뭐 어떻게 보면 내성적인 모습도 있었고 네. 그런 아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이 아이 그리고 우리가 이 호기심에서부터 비롯된 창작. 사실 저는 조준호 씨와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게 있어서 약간 이 뭐 사정 같은 걸 아는데 뭐 작년 언제까지는 그 창작의 고통을 좀 겪으셔가지고 네네. 했는데 어떻게 극복을 좀 하셨어요? 네, 다행히 잘 그 슬럼프라고 그러죠. 슬럼프를 잘 극복을 해서 지금은 또 다시 열심히 곡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으면서 우리가 창작을 얘기할 적에 또 어떤 노래를 한 곡 더 들려주실까요? 한 1년 넘게 곡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 되면요. 음악가라는 직업을 시작을 할 때 포부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주변의 뭐 반대 시선, 그 다음에 자신감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음악가라는 직업이 위협받기 시작하는 거죠. 1년 넘게 내가 곡을 못 쓰고 있는데 이러면 이 직업을 내가 유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하루하루가 그냥 정말 무섭죠. 쓰레기 같은. 그러니까 쓰레기 그냥 휴지통 정도까지? 안에 넣어버려야 되는 시간들처럼 네. 느껴지니까 휴지 조각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천체 사진 찍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별들 막 은하수가 찍힌 거라든지 아무튼 무수히 많은 별들이 찍힌 화려한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것들이 저는 한국에서는 제가 그런 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딘가 정말 특별한 장소에 가서 이렇게 찍는 사진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천체 사진 촬영에 관한 어떤 기사를 읽는데 그게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그 필름을 빛에 노출을 시키면 네. 우리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신경으로도 캐치하지 못하는 작은 빛들도 그 필름에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화려해 보이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그 사진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 제 상황 내가 지금 이렇게 좀 흘러가 버리는 이 의미 없어 보이는 하루들도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 먼 훗날 좀 예쁜 사진 한 장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가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천체 사진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그 길고 긴 슬럼프를 좀 벗어날 수 있었죠. 저는. 그 별 사진 한 장 속에서 진짜 큰 이야기를 발견하셨네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랬습니다. 그 슬럼프에서 한 사람을 구제한 그 사진에서 비롯된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깜깜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무얼 찍고 있나 물었더니 조리개를 열어 네. 천체 사진이라는 노래. 천체 사진 맞죠? 네. 맞아요. 네. 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오늘 이 먼 파주 그리고 더운 뜨거운 여름에 함께 만나서 너무 짧은 시간 얘기를 밖에 나누지 못해서 아쉬운데 호기심, 아이 했을 적에 무언가
하고 싶은 우리 청취자 그리고 오늘 관객 여러분들께 무언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호기심이라는 거, 글쎄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 호기심을 가능한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호기심이 났을 때 그게 어떤 또 새로운 노래가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호기심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이 질문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심오한 질문 던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돌아가시는 길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를 많이 들려주시고요. 네. 여름 건강하시고요. 조준호 씨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모두 어린 아이였을 때가 있었죠. 그것도 호기심이 아주 많은, 궁금한 것이 아주 많은 어린 아이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궁금한 거 하나도 없는 어른이 되어 버렸는데 호기심 다시 아까 준호 씨가 마지막으로 던져진 질문, 호기심은 과연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중요하다면 그런 호기심을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할까 하는 생각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짝반짝하는 눈망울, 궁금해 죽겠는 그 눈망울 빛내면서 그 안에서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두 달간 여름방학 특집으로 꾸며본 문장의 소리 어떻게 들으셨나요? 남은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문장의 소리는 계속됩니다. 9월에는 제주 종달리에서, 11월에는 광주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 문의는 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